안녕하십니까. 오늘 9월 3일입니다. 날짜 가는지도 모르겠네요. 네, 9월 3일 토요일 오늘의 진시황 한 주를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대해서 어떤 시각과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여기 포인트를 맞추는 일주일의 보석 같은 코너가 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네, 다들 가까이 다가와서 앉아주시고요. 네. 일단 이번 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상황은 보통 그렇죠. 9월도 벌써 9월이 들어왔구나. 시간도 빠르다. 그런데 날짜를 보니까 이번 올해는 좀 빠른 추석이네. 그런 쪽에서 괜히 주변에 어떤 추석 때 좀 챙겨야 할 분들도 많이 생각나는 것 같고, 게다가 이제 가족들 생각도 살짝 나고, 그래서 이럴 때 좀 정도 나누고 그런 생각에 또 이제 주변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면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돈이 필요해서 계좌를 딱 보니 짜증이 확 올라오는. 네. 아니 요즘 이런 때 좀 넉넉하게 한가위 챙기게 계좌가 조금 좀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와는 바람과는 정 반대로 움직이는 시장과 계좌를 바라보면서 또 고민이 많아지는 그런 주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과연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되고, 게다가 또 저희가 어떤 긴 또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고민을 좀 가져가야 할 한 주가 이번 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략을 좀 더 챙겨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외로 보니까 이번 추석 때는 좀 밖에 나간다. 예, 그동안 한 2년 동안 많이 좀 지쳤던 거, 해외 여행을 통해서 좀 심신을 달래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게 리오프닝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본격적으로 드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리오프닝 전에 계좌부터 리오프닝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네, 계좌는 리클로징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이제 과연 또 미국 시장과 함께 흐름들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애매모호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주가가 하락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충분히 저기 멀리 잭슨홀부터 나오기 시작하더니, 거기서 경기를 읽은 지수가, 그리고 또 거기서 크게 한번 정신 차려 하고 딱 맞다 보니까 휘청인 다음에 그 다음에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미국 증시의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때부터 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 그 사이 전혀 올라온 게 딱 하루? 예, 하루도 그냥 밑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다 보니까 나왔던 변화 빼고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또 미국에서 지켜보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근데 고용지표 자체적으로는 연준이 어떤 큰 액션을 취할 수 있을 만한 지표는 아닙니다. 연준의 액션이 들어갈 만한 지표는 잭슨홀 미팅에서도 나왔듯이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만 보겠다라는 입장이다 보니까 물가 지표가 핵심인데, 그거를 어떤 좀 약간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쪽에 경기를 후행적으로나마 좀 체크를 할 수 있는 쪽이 고용이겠죠. 어제 나왔던 고용 지표를 보게 되면 적당히 나쁘고 적당히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양쪽으로 다 해석할 수 있는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라고 해서 초반에는 이 정도면 괜찮아. 그래서 반등 시도하다가 장중에는 또 다 밀리는데, 이게 일단 그러니까 신규 고용, 비농업자 수 신규 고용 창출은 약 한 31만 건, 32만 건, 여전히 30만 건대 이상으로 들어간다. 나쁘지 않다. 근데 실업률은 소폭 안 좋아졌습니다. 한 3.7대로 들어오고,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이나 노동 참여율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까지 어떤 코로나19 이후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돈을 주다 보니까 쌓여있던 돈이 이제 점점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일터로 가야죠. 일터로 가는 현상들이 쭉 나오면서 노동 참여율이 살짝 개선되고, 거기다가 그 시간당 임금도
참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구인이 많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약간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그 노동 임금의 상승률입니다. 이런 게 떨어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런 전반적인 상황은 그래도 많이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해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실업률이 살짝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제 서서히 경기에 대한 부담감도 살짝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 지표를 통해서 일단 고용은 지난달과 비슷하게 그냥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정도로 밖에 바라보지 않는데 근데 어제 그러면 미국 시장이 좀 딱 올라서 적어도 다시 12,000선 나스닥 기준으로는 가야죠. 못 갑니다. 어제 또 나왔던 뉴스가 그래서 반등도 좀 약해서 이거 상승폭을 줄이는데 또 중간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또 러시아가 독일에 대해서 가스관을 잠근 걸 무기한으로 열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기한 여는 거를 일단 그러니까 안 열겠다는 얘기죠. 쉽게 말씀하면 기분 나쁘다. 왜 기분 나쁘냐? 서방 쪽에서 유가에 대해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돈 못 줘.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화가 난 푸틴의 가스관이 갑자기 문을 딱 닫아버리고 이제는 알아서 해라. 뭐 니네 재고 다 쌓았다며. 그럼 됐네 뭐 이런 분위기로 나가고 뭐 또 독일 너희들도 한 1, 2년 뒤면은 러시아로부터의 모든 에너지 다 자립하겠다며 잘해봐 라고 하는 분위기가 어제 나오다 보니까 또 왠지 뭔가 이 이상한 뉘앙스 쪽에서 시장은 그러니까 같은 좋은 얘기 나와도 좋은 얘기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만 더 무게가 실리면서 시장이 하락한 현상. 이게 강세장일까요? 약세장일까요? 이게 첫 번째 의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밀리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변화가 어떻게 들어오냐면은 지금 밑에서 밀렸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스닥 기준으로 6월달 말 때부터 지지하려고 했던 가격대를 이제 터치를 하면서 안쪽으로 훼손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부분 쪽에서 지지권을 보여주고 일단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반등에 대한 힘이 셀 것이냐? 아직 시장에 확신이 없는 단계로 들어오죠. 그래서 계속 일단 멈추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러면 다음 쪽으로 또 하락이 열려있는 쪽의 패턴들이 그러면 지금 다음 국면은 11,200선. 그러니까 또 지난번 만들었던 저점대를 테스트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다가오는 게 지금의 현상이 아닐까 싶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좀 돌릴 만한 재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전혀 반응을 못하고 끌어내리고 있다. 이게 가장 부담스러운 얘기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변하는 게 지금 미국 시장의 동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같이 연결해서 한국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 시장은 좀 단단하느냐? 단단할 뻔했죠. 특히 외국인들이 돌아온다. 외국인들이 사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7, 8월 달 그래도 5조 넘게 산 외국인들이 시장의 버팀목이었다라는 쪽에서 무지 돌리려고 시도를 했지만 단기적으로 2,550선 고점 찍고 주가가 하향하기 시작하면서 추세 안쪽까지 들어가다가 실패, 또 들어가다가 실패. 그래서 쭉 하고 부진하게 나오는 흐름들이 그동안 그래도 뭐 오른 게 어딨냐. 한국 시장은 환율 환산하게 되면은 거의 저점대 글로벌 증시에서 제일 꼴찌에 가까운데 그래도 밀려 내려가야 되겠느냐? 응, 어쩔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또 외국인들의 최근에 9월달 들어서면서 드는 포지션 이게 가장 또 큰 부담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자세히 보게 되면 한 요때 딱 그 8월 말일 날 강하게 한 2,470까지 딱 주고 이제 뭔가 돌아갈 것처럼 만든 요 다음날 요때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선물 대거 매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어제도 장중에 별 변화 없이 이어가면서 또 반등하는 듯 하다가 선물이 또 7천 종가상으로 7,000개가 넘게 매도로 끝났네요. 이렇게 되게 되면 3일째 고점에서 계속 선물 매도로 포지션을 쌓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선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현물을 주식을 매수한다 그러면은 큰 그래도 좀 버팀목은 되겠죠. 마찬가지로
주식도 매도로 돌변을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8월까지 포지션 관련된 쪽에 우리의 고민은 끝났고 다시 하방에 무게를 둔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이런 상황 쪽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괜찮아, 또 반등 나올 거야 라고 그냥 막연하게 희망에 섞인 바람으로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어려운 국면들이 또 찾아온다고밖에 또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날도 그랬지만 약간 또 비율을 살짝 바꾸다 보니까 우리 피디님께서 아예 그냥 제목을 확 그냥 신규 매수 자제, 현금 비중 늘려라 뭐 이런 공격적인 썸네일까지 나온 걸 보고 드디어 댓글의 어택이 시작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은 했지만, 근데 제가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 제가 약간 파생 상품을 그러니까 선물 옵션이죠. 매매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중요한 변곡점이 딱 나왔는데 포지션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변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도 솔직히 뭐 버티거나 아니면 뭐 기존 주도주 뭐 이런 쪽도 약간 그래도 어떻게 보면 좀 해보려고 노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시장 자체의 질이 바뀐다 그러면은 주식은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부담되셨거나 아니면 좀 불편하셨을 수도 있지만 보이는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좀 강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냥 제 뷰입니다. 개인적인 뷰고 흐름이니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일단 지난번에 7월 말 때쯤에 반등 시도하려고 엄청 어렵게 들어왔던 2400, 2410선을 지지하느냐, 다음 주 초에도 지지하느냐 중요한 관건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초는 저희가 추석 연휴가 끼어있는 관계로 추석 연휴 전에 시장이 뭐 탄탄하게 아니면 기분 좋게 움직였던 적이 일단 별로 없고요. 또 하나 다음 주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로 휴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밀렸다가도 돌아오려고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돌아오려고 시도를 해서 계속 2400 중심으로 지지권은 잡으려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힘이 없을 것이다. 시장에 대한 어떤 강한 기대가 지금 없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염두를 하고, 마찬가지로 추석 연휴 동안이나 아니면 9월 달에 아주 다양한 이슈가 많은, 또 긍정적인 이슈보다는 불확실성을 키울 만한 이슈가 많은 상황들 쪽에서 대응은 좀 타이트하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또 일단 지금 상황에선 보수적인 입장 쪽에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좀 대응이나 준비가 좀 필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인데, 아니 며칠 사이에 또 2400 초반 왔는데 여기다 뭘 또 팔라고 하느냐, 뭐 제정신이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러면 이 정도까지 와서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냥 또 돌아가는 데에 대한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그럴 힘보다 좀 더 계속 테스트가, 그리고 9월 달에 어떤 노출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이 지금 시장에 보여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매매도 약간 좀 줄이시고, 그리고 또 약간 대응 자체를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기보다는 일단 눈치를 좀 봐가면서 대응해야 될 이제 9월 달의 흐름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또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물가 피크아웃이 가능할까? 이게 지금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8월 달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물가는 고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좀 9%대, 그러니까 8.9, 뭐 유럽은 9%대 넘어갔다가 이제 한 8.5%대 지난달이었죠. 그리고 지금 올해 이번 달은 한 8.1%대 정도까지 내려오지만 또 근원 물가 지수는 상대적으로 살짝 올라갈 걸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는 내리고 하나는 오르고, 이거를 연준이 물가 피크아웃, 그거에 대한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확실한 물가 피크아웃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기는 어렵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아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변화는 여전히 연말까지는 지켜보시되, 근데 기조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정도 변화만 나오게 되면 이제 서서히 피크아웃이 돼가다가 보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또 기저 효과라는 게 있죠. 올해가 너무 많이 높았기 때문에 내년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그보다 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아마 시장을 바라보는 쪽에서 한숨은 돌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한숨이 돌아가는 가운데 연준은 여전히 이게 높은 수준이야 라고 생각하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쪽에 무게를 둔다. 시장이 못 버티죠. 예,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부담이 좀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달러와 계속 강세입니다. 지금 보니까 역외 환율로 지금 환율이 1,360원을 또 돌파를 했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달러는 계속 강해지는데 원화 약세, 또 위안화도 약세. 그래서 이 모든 게 시장에서의 부분은 물론 그런 거 있죠. 원화가 약한 게 뭐 우리나라 어떤 진짜 취약한 문제냐? 다 약하다. 달러 빼고는 다 약하다라는 부분들과, 또 하나 그러면 어떤 지금 유로화 대비해서 한 그 원화는 어떻겠느냐라고 하게 되면 과거와 큰 차이 없었다. 그러면은 다 동반적으로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 한국만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희가 보통 확인하는 게 CDS 프리미엄이죠. 국가부도 위험 관련된 쪽에서 혼자 한국만 막 치고 올라갔다. 부담스럽겠죠. 근데 그 정도는 전혀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평균 정도로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뭐 큰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변화가 들어올 때 시장에 대한 시선이 원화가 그렇게 약해지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이건 이것 때문에 그래 라고 생각하고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아직은 경계감이 좀 있겠죠. 게다가 금리 여전히 지금 단기물, 장기물 모두 다 강하게 움직이고, 10년물은 3.2%, 2년물은 5%, 3.5%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금리에 대해서도 지금 어차피 연준은 강하게 들어올 거야 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반영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지표적으로도 지금 시장에 제대로 영향을 못 끼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유럽입니다. 유럽이 22통화정책회의를 통해서 이제 자이언트 스텝, 우리도 이 정도 물가는 안 되겠다, 0.75 올리겠다라는 입장이 뚜렷한데, 0.75를 우리도 올려서 보조를 맞추는 거에 가장 큰 근간은 가스 가격이 이렇게 올라서 전기요금 이렇게 올르다 보니까 제조업체도 가동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원료비가 그러니까 코스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제품 가격도 올려야 되겠죠. 이런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물가는 폭등하는 수준인데, 그런 거를 제어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ECB가 당연히 액션을 취하겠죠. 근데 이거를 유럽 경제가 아주 탄탄해서 올라가는 금리 갑자기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 받아줄게 라고 할 수 있는 경제 수준이냐? 답이 아직은 안 나오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는 건 모르겠지만 그를 소화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계속 나오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체력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는데, 그러면 또 그나마 세계 공장이라고 하는 중국이 그래도 좀 버텨주면서 그렇게 또 다른 사고뭉치의 역할을 안 해줬으면 좋겠는데, 중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보면은 중국도 경기부양책 한다고 그렇게 난리죠. 네, 지금 뭐 부동산 그렇게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나온 지표 보게 되면 부동산 거래지수 30몇 %가 빠져버리네요. 네, 이렇게 블랙홀처럼 변해버린 중국의 부동산이 돈을 지금 부양책 올해 들어서 나온 것만 다 합치게 되면 1,30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는데 아직 전혀 꿈쩍도 않게 움직이지 않는 이런 어떤 변화를 보게 되면, 중국이 재정 정책을 통해서 돈 쏟아붓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상한데? 위화자는 약세로 계속 가는 측면들이 나오게 되겠죠. 게다가 좀 경제를 살리겠다는 입장이면은 솔직히 봉쇄를 저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지금 벌써 2천만이 넘는 도시를
또 이번에 대련에 이어서 또 계속 또 봉쇄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경기 부양을 하는데 봉쇄를 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이 돈을 왜 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관점이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다 복합적으로 나오게 되면 아직은 제대로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 게다가 또 위안화 같은 경우도 조금 있으면은 달러당 7위안대가 넘어가는 그런 즉 포치라고 그러죠. 이런 변화가 중국에서도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자유로운 흐름으로 갈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중국도 여전히 고민이 들어가는 상황들이죠. 말씀드렸던 전 세계가 다들 뭐 하나씩 고민 다 갖고 있고 대표적인 뭐 경기부터 물가까지 쭉 다 어떤 무거운 상황 쪽에서 주식시장이 가볍게 이게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외국인들의 스탠스가 변한 만큼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입장은 뭐 오늘 시황을 그렇게 길게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좀 짧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국 증시가 한때는 미국보다 강하고 좀 디커플링 되겠다, 외국인들이 사준다란 기대 때문에 움직였던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반대로 역시나 어떤 디커플링을 계속할 수는 없어 라고 하는 마무리 국면 쪽으로 들어오면서 동조화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통 다른 건 없습니다. 시장이 묵직하게 변하고 우려감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제 내 의도, 내 마음들이 커지는 건 사실인데 해야 되나? 끝입니다. 네. 몰라. 그냥 또 내일 어떻게 되겠지 뭐. 라고 또 넘어가서 내일 보는데 장중 또 어때 막 깔짝깔짝 움직이다가 또 쭉 빠집니다. 그러면 어제 정리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근데 오늘 또 빠졌네. 몰라. 또 내일 가보지 뭐. 내일 또 해서 만약에 또 시장이 밀렸다가 다시 반등이 쭉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뭐 어제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반등하네 뭐. 또 내일 가보지. 근데 그 반등했던 거에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서 밀려버리고 어제 팔았어야 됐나?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했나? 뭐 해야 됐을까? 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의문감만 지금 남겨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액션 없이 뭐뭐 할까? 아니면 뭐뭐 해도 되겠어? 라고 혼자만의 생각으로 고민만 하다가 고민하다가 지금까지 그냥 쳐주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뭐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한 주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저거 좋아 보이는데 살까? 라고 생각하겠으면 한 주라도 사보세요. 그 다음에 시장이 움직이는 거를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에 따라서 액션까지 같이 나와서 하나의 세트로 마무리가 딱 돼야 그게 주식 투자합니다. 그냥 아이디어로 지난번에 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할걸, 좀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걸 뭐 하고 하는 껄껄껄은 저희 주식시장엔 안 통합니다. 차라리 액션을 하고 후회하세요. 그러면 그나마 좀 덜 시장이나 내 계좌한테 덜 미안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들어왔을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고민이 쌓여서 고민이 나를 짓누른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만큼 저는 안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생각했으면은 일단 액션도 같이 좀 취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내 액션이 잘못됐으면 거기에 따른 반성과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다음부턴 이런 관점을 찾아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오늘의 잔소리 시작이 됐습니다. 액션은 중요하다. 액션은 생각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오늘의 잔소리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일단 시장은 정리를 하고요. 안 좋은 얘기 뭐 이렇게 많이 하면 안 좋은 것도 너무 반복하게 되면 짜증이 날 때 그래도 저는 지금 저희 찐시황을 중간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없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이렇게 나갈 줄 아셨죠? 그러면 안 되고요. 이번 주 말씀드렸던 종목들 한번 좀 리뷰를 해보고 또 이제 어떤 변화 흐름들을 체크해 볼 텐데 이번 주 또 뭐 이렇게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렸는지, 네, 그래도 섹터가 있다 보니까 종목들을 말씀드린 거 한번 체크를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일단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종목 상상인이었는데요. 이거를 좀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저축은행 쪽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 무슨 변화가 좀 못 간 종목 쪽에서 나오지 않을까. 근데 딱 거기서 뭔가 턴하는 것도 전혀 없고 밀리는 것도 그렇고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아직 확실한 거래도 안 늘어나고요. 잘못하게 되면 그냥 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리입니다. 이런 거는 혹시 투자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었는데 변화가 한 2, 3일 정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 내 투자 아이디어가 틀렸다. 그냥 정리, 매도로 보는 게 더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잠깐 움직였었던 뭐 푸른저축은행도 한번 시세 낮고 뭐 눌렸다가 또 그건 한번 나오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하게 푸른저축은행만의 변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때 비슷하게 시장이 부진할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음지의 종목, 고려시장 종목 빠지진 않습니다. 시장이 부진하다는 또 반증이겠죠. 그래서 계속 시도는 할 텐데 아직 무추세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쪽에서 일단 눈길은 가시되 시장이 항상 안 좋을 때 움직이는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도 한번 시세, 그러니까 이게 인선이한테 모두 약간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 쪽으로 바라보다가 고려아연은 또 이제 약간 여기서 그런 이슈가 붙었죠. 뭐 계열 분리되면서 뭐 형제 간의 지분 경쟁 얘기 나오면서 영풍그룹이 뭐 고려아연 매수한다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였지만 일단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약간 시장이 묵직하게 되면 이런 이슈가 그냥 그대로 못 가는 게 아니라 좀 접었다가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고려아연을 혹시나 자리를 노린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만약에 고점에 따라갈 자리는 아니고요. 접었을 때 대응한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부터 약간 이 각대가 한 61만 원대 밑에서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밀렸다가도 딱 자리 잡고 돌아서는지 이런 거 한번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라인 쪽에서의 매기가 끊어지지 않는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인선 ENT 이런 것들도 지금 일단은 정고점대 부근을 넘어서 안착하는 기조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고점대 이 라인 쪽에서 매물 소화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확장세로 이어나가는지 아니면 이게 만약에 꺼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제 저가가 있습니다. 어제 저가가 1650원인데요. 그러니까 그 라인들 1700원대 라인을 그냥 이탈해서 빠져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단기 시세 소멸입니다. 근데 계속 그 위쪽에서 돌리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가 확장돼서 나갈 수 있겠다라는 건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LS는 변화가 크게 없는데 아마 이런 거는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 눌림목 들어왔을 때는 계속 대응하는 게 맞겠지만 하나 대한전선은 죄송하지만 이건 참 뭐 역시 저가주를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를 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고요. 대한전선도 지금 고점에서 그냥 한번 딱 저항 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매물을 쭉쭉쭉 아주 참 더럽네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제대로 된 패턴들이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둘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되면은 살짝 뭐 반등 들어왔을 때 1,800원대만 보이게 되면 이거는 정리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HD현대나 오스템 임플란트 말씀을 드렸는데 HD현대는 지금 최근에 유가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오일뱅크를 갖고 있는 입장 쪽에서 지금 뭐 S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동향들이 그렇게 오히려 유가가 흔들리는 것에 비해서는 좀 잘 버티는 패턴이네요. 그래서 일단 견뎠다가 아직 지금 크게 지금 여기서 언제든지 또 유가가 90달러 들어간다 반응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조금 더 강한 게 HD현대가 아닐까 싶고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가 함께 움직이는 정유주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변화를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라는 쪽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쪽에서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쪽이 지금 주가에 작용을 하고 있다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또 이게 그날 또 봤던 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좀 세게 말씀드릴 걸 이런 생각. 네. 그때 말씀드리고는 그냥 주르륵 가는데 솔직히 이거 매매 못했습니다. 매매 못하고 그냥
외국인들이나 수급들이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정도면은 그냥 대응해봐도 그러니까 기다려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관점인데 뭐 약간 그때 부정적이었던 중국 관련된 정책적인 거를 어느 정도 안고 그 다음에 바로 역이용하는 모습들 이게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 전반적으로 다 끌어낼 것이냐 이거는 아닌 걸 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뭔가의 변화가 아니었을까라는 쪽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게 지금 테슬라로 들어가면서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딱 두 개가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센트럴 모텍과 그리고 또 명신산업 두 개로만 압축을 시켜서 말씀드리는데 명신은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죠. 네, 그러면서 솔직히 이 회사는 개인적으로 그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아깝습니다. 공매도만 아니었어도 충분히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의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이 큰 종목. 근데 아마 늦어도 서서히 변화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계속 일단은 관심권에 둘만한 종목이다. 센트럴 모텍은 하나 실적이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아쉽긴 하지만 독보적인 기술과 독점적으로 테슬라에 납품하고 있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성과만 좀 찍히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아마 분명히 추세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세가 아니라 거의 비추세에 가까운 패턴들로 바뀌어 있죠. 네, 그런 거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지만은 그렇게 큰 자신이 없다라고 했던 뭐 DNT 같은 경우도 한번 쭉 올라오고는 좀 쉬고 있네요. 쉬고 있는데 기관들은 꾸준히 계속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의 동향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 쪽에서 조립 공정장비 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들의 변화들 일단 수주 나오게 되면 언제든지 뜰 수는 있겠다라는 쪽에 관심은 있고요. 또 코인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은 왔다 갔다 하면서 자리는 못 잡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수급 변화가 크지는 않지만 여전히 앞으로를 뭔가를 바뀌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자리들 즉 왔다 갔다 할 때 그 하단부에 대한 지지권들이 이탈된다. 그러면 그거는 가차없이 정리가 맞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또 수급이나 패턴을 봤을 때는 관심은 있어야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롯데관광개발을 또 처음으로 이날 처음은 아니었죠. 지난주부터도 언급은 드렸었죠. 근데 호재 발표가 되고 그때 약간 고점 대응하다가 약간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아마 여행은 이제 본격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변화가 들어올 거고 기대도 높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 아쉬운 거는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 가장 진짜 우리 나가보자 라고 하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강조를 드리지만 환율입니다. 환율의 변화가 들어와야 이제 우리 또 외국인들이 우리들이 해외로 나가고 하는 변화들도 확인이 되고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쪽은 이제 어떻게 보면 카지노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들은 좀 더 눈길은 가는데 아직도 시장 상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바로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는 점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거는 또 다시 보니까 다시 공매도가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외국인들 쪽에서 집중되면서 공매도가 집중된다. 조금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다고 하게 되면 좀 긴 시각으로 보유는 가능하시되 비중은 조금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비중이 이만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한 좀 적정한 비중으로 갖고 있다가 혹시나 생각보다 좀 더 밀린다. 그러면 저점에서 또 매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하는 대응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중 관리가 오래 가져가려면 비중 관리가 첫 번째다. 이거는 꼭 염두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일진머티리얼, BH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일진머티리얼즈는 지금 생각보다 지금 주가가 더디죠. 동박 쪽은 계속 또 시도해서 박스권을 좀 돌파할까라고 했었는데 딱 돌파할 듯 하다가 그 다음날 바로 꺾어버리네요. 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 하단부가 이탈된다. 그냥 정리하는 게 맞겠죠. 아직
확실히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라는 쪽에서 대응하는 게 맞겠다라고 하게 되면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자리를 대응하는 것보다는 아직은 박스권 하단부 이탈 이런 쪽으로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BH는 LG 이노텍과 함께 그래도 지금 최근에 애플 쪽이 그래도 아이폰 14 잘 팔 거래요 라고 하는 수혜 쪽으로 바뀌다 보니까 괜찮은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또 물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은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데 계속 눈길이 가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덴티움도 그 목요일 날 또 말씀을 드렸었죠. 네, 덴티움도 아니 이렇게 되면은 오스템만 가지 말고 우리도 가자라고 하는 변화가 뒤늦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시세는 오르긴 올랐어도 탄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만약에 이 종목이 제대로 가려고 한다라고 되면 지금 여기서 꺾여 내려오는 요 저항 라인들, 그러니까 약 한 9만 원대가 저항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안착해서 그게 지지권으로 바뀌는 과정이 나오면서 한번 쭉 뻗어줘야 되겠죠. 그게 확인되게 되면 뒤늦은 오스템 임플란트를 따라가는 건데 그게 못 나오고 9만 원대 진입할 때 무척 어렵다라고 하게 되면 시도했다가 오스템만 가고 나는 다시 또 눌림목 박는 과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9만 원대에서의 변화 흐름들 잘 체크를 하시되 지금은 시장 기조가 부진하기 때문에 이상하다 싶으면은 저라면은 그냥 비중을 확 줄여서 아니면 정리해서 차라리 현금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쪽도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애플의 XR 기기가 나오면서 관심 가져야 될 종목 쪽으로 OLED 쪽에서 이녹스 첨단 소재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요. 이것도 고점에서 쭉 들어가는데 지금 패턴으로 보게 되면은 장기 이동 평균선 돌파 이런 것처럼 가서 밀리면 안 됩니다. 이번에도 돌파해서 안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어제 가는 듯 하다가 가라앉습니다. 그냥 이거 거래는 실었는데 돌파할지 아직 자신이 없어요.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 그냥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고 다시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맞다라는 쪽에서 고점 시도가 좀 무거워지는 거 이거는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나무가는 의외로 혹시 이거 관심이 있으시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러니까 한 요 정도는 한번 베팅을 해볼 텐데라고 생각하는 금액들은 한번 놔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회사는 나중에도 그렇고 어떤 큰 변화를 삼성 쪽과 함께 맞아갈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알아주는데 기술력을 통해서 아직 이제 실적이 팍팍팍 나오기 전 단계 뭐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는데 계속 관심권역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 모듈의 대표 주자고요. 그래서 관심은 가는데 아직은 시장 여력이나 그런 것 때문에 본격적으로 뻗어나가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심은 갖자. 네, 중요한 일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 쪽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의 종목들 어제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혹시나라고 했던 종목들, 뭐 원익 QNC도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요. 박스권 돌파 실패입니다. 이것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두산 테스나 이것도 지금 당장 못 가는 패턴이네요. 왜냐하면 후공정에 의미 있는 회사고 두산이 앞에 붙어서 기분이 안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게다가 또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 관련된 쪽에 칩이다 보니까 좀 많이 늦다. 지금 시장에 안 맞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많이 빠지긴 했지만 횡보가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 어떤 주가의 방향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에서 반도체 쪽은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는 쪽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이날 목요일 날 LG화학 얘기를 좀 드렸었죠. 수급이 들어오는데 이 수급 변화를 보게 되면 괜찮을 가능성들 생각을 했는데 수급이 들어오다가 또 딱 멈췄네요. 그러면 지금 기조로는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요 라인들 그러니까 즉 60만 원대에서 한 약 한 58만 원대 사이 쪽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만들어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제가 자신 없는 거는 시장이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움직였다가 매물은 소화를 하지만 시장에서 잘 견딜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 쪽에서 지지권들을 확인하고 움직이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격적으로는 아직은 대응할 때 아니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 가격 메리트 들어온다. 대응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 들어서 LG화학은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쪽으로 바뀌는 대표적인 회사잖아요. 네, 그 부분들을 확인하자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대덕전자도 힘을 열심히 내다가 또 아직 우리 계속 가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패턴들. 그래서 만약에 혹시 최근에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짧게 대응하시는 건 맞을 것 같고요. 예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거 이번에도 좀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원점이다. 네,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쪽이 살아날 때까지 다시 그냥 계속 꾸준히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나 싶습니다. 실적이 못 따르는 것도 아니고 실적은 되는데 뭐 업황의 분위기나 시장 분위기 따라서 또 시도했다가 다시 내려오고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힘은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기판주는 당장은 못 가도 언젠가 갈 수는 있겠다라는 쪽의 시각으로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지켜보게 되면 RFHIC. 네. 아주 이건 RFH 빼고 IC네요. 그냥 조금 될만 했는데 그냥 잘못되어 가다 보면 IC 이렇게 돼버리는. 네. 단기적으로 고점을 딱 만들고 좀 주춤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고 막 쫓아가기도 못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혹시나 이런 자리들 있죠. 지난번 고점대에서 딱 밀렸다가 다시 강하게 돌파한 자리. 여기는 또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 25,500원대쯤 되는데 이 부분이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한다. 그러면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보자라는 쪽에서 계속 눈길은 가지만 5G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RFHIC라는 회사에 대해서 전력 반도체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요. 그거 관련된 뭐 RF 머티리얼즈 이 회사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만약에 이쪽도 겐이라고 하는 질화 관림을 통해서 전력 반도체 한 축으로 계속 성장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중추적인 역할을 할 만한 종목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RF 머티리얼즈는 계속 관심 가지시면서 한번 또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인선이엔틴 또 있네요. 네.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자동차는 좀 강하다. 자동차 부품 쪽에서 변화를 딱 나오게 되면은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자라는 쪽에서 왜냐면 지금 가장 강한 현대위아 같은 게 일단 안 빠집니다. 안 빠지고 고점에서 충분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계속 또 이끌어내지 않을까라는 쪽도 같이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시각들은 여전히 한번 흔들리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은 화신이라든가 강하죠. SL 이런 대표적인 같이 현대차와 미국에 진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탄력들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서현이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아직 뭐 바닥을 좀 빡 벗어나려고 하네요. 이런 것들도 패턴은 좋네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또 하나 그래도 지금 확인해야 될 대표적인 종목 중에 그동안 좀 위축받았다가 또 다시 이어가는 변화를 보게 되면 한국단자 이런 것도 추세 흐름들 나쁘지 않죠. 꾸준하게 들어간다라는 쪽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다가 DN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도 이것도 장기로 보면 나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나 그래도 가치가 되는 종목들을 싸게 사서 여전히 그냥 끌고 가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하나 봐야 될 대표적인 회사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볼륨은 이만큼 커졌는데 단순하게 부채 비율 늘어났던 것 때문에 저희가 이런 회사가 좀 위축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돈을 못 벌어서 부채 비율이 이만큼 부채 비율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그거는 문제가 있지만 돈 잘 법니다. 덩치가 커져서 오히려 돈을 더 잘 버는데 그걸 가지고 부채 비율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자 비용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 논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좀 외면하거나 소외감을 크게 준다. 이런 거는 모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그건 뭐 차차 또 다음 변화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으로 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 나스미디어인데요. 뭐 이만큼 모르니까 얘기를 합니까? 네, 미리 얘기를 하시죠.
라고 드리고 싶지만, 예, 첫날부터 강하더라고요. 그 얘기 나오면서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을 단기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저 길게 보게 되면 이 자리가 그러면 비싼 자리일까요? 라고 생각하게 되면 넷플릭스를 통해서 중간 광고를 시행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수수료와 대행을 확인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지금 주가 수준이 많이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봉상으로는 저항대 들어왔어요. 저항이다 보니까 눌림목대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시장 쪽에서 이렇게 거래 급증하면서 뭔가 탄력을 보여주는 종목이다. 타이밍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밍 노려보시되 혹시 나는 좀 짧게 그리고 또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매매하는데 너무 재미가 있고 이런 거 좋아해요 라고 하는 분들 아마 타이밍 한번 잡아보시고 쫓아가면은 모든 종목이 그렇죠. 쫓아갔을 때는 아무런 도움을 안 줍니다. 네. 분봉도 그렇고 또 일봉도 그렇고 이제 더 갈 것 같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는 거래 터지면서 사람들도 다 같이 관심을 갖고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 쪽에서 아무리 내가 단타를 하고 하루 매매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저도 그래 개인적으로 그런 자리에선 죽어도 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관심이 높으니까 저런 종목은 관심 가져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종목들이 얼만큼 출렁임을 보이면서 단기 차익 매물로 와서 쭉 밀렸을 때 얼만큼 싸게 사느냐가 관건이지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다 같이 사서 여기서 한번 베팅해서 같이 와 하고 밀릴 때 쫓아갔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승률이 10% 20%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같이 몰려서 와 할 때 들어갔을 때는요. 그러니까 와 하고 들어갔었을 때 나는 박자를 좀 늦춰 가겠어 라고 딱 기다렸다가 눌림목 다시 나왔었을 때 들어가서 그 종목을 눌림목 때 사는 경우는 승률이 80-90%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내 마음속에 저장, 관심 종목에 저장 이렇게 해놨다가 충분한 자리 들어오고 또 이제 저희가 혹시나 갖고 계신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밀리는 자리 좀 들어왔을 때 거기서 대응하는 게 좋지 그냥 대응하게 되면 안 된다. 예. 가장 주식 투자의 특히 단기 매매의 핵심은 올라가는 거를 다 모였을 때 우와 하고 해서 플러스 5% 있던 거 플러스 10%에 팔고 나오는 거 이거가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 맞들이시게 되면은 계속 갔다가 그때 갈 줄 알았는데 또 빠져서 손절 갈 줄 또 손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대응할 때의 좀 팁이 그러니까 남들이 손절할 만한 자리에 사세요. 그게 더 좋죠. 단타는요. 그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그거를 나중에 어떤 연말 특집이나 아니면 임 대표님 지시 특집 이런 거 이런 거 가지고 한번 해보겠지만 해요. 제가 임 대표님이 시킨다고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KCC 글라스입니다. 네, KCC 글라스는 지금 바닥에서 벗어나려고 무지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랬다고 지금 이 뉴스 그러니까 즉 단순하게 유리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이의 메이커들은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기에는 지금 보니까 거래가 너무 없습니다. 하루 거래량 5만 원짜리가 5만 주, 네, 거래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그런 이슈가 있구나라는 정도로 보시면서 탄력이 나오게 되면 살짝 이용하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직은 막 뛰쳐나가려고 하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맞추고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음 주는 종목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그런 아주 활기찬 시장도 아닌데 종목 장세가 이제 뚱해지고 있는 단계인데 거기서 또 이런 섹터가 움직인다고 또 종목이 막 혼자서 신나게 드릴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움직임들도 있다라고 그냥 공부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로 생각해 주시고 매매도 혹시나 살짝 해봤는데 여의치 않다. 저 사람은 한 수요일 날부터는 뷰를 바꿔서 안 좋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종목들도 혹시나 대응했는데 아니다 그러면 그냥 요만큼 손해 본다고 하더라도 요만큼 손해 본 거 나중엔 이만큼으로 찾으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 될 때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서 지금 또 요거
지금 뭐 한 3%, 4% 손해인데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셔서 고민스러우신 분들, 혹시 현금이 또 충분히 쌓여지지 않다고 생각하신 분들, 그냥 정리해서 나중에 지금의 손절한 3, 4%가 나중에 15%, 더 나아가 30%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이런 공부를 통해서 내가 훨씬 더 단단해지고, 그러면 이런 때 맞아, 예전에 그런 종목들이 있었지 연결시켜서 대응하게 되면 지금 마이너스 3%가 나중에는 플러스 30%가 될 수 있다. 발음도 안 되네요. 네, 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네, 주말이 왠지 또 미국 시장과 함께 무거워지신다라고 보지 마시고, 네, 미국은 미국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축되는 시장에서 내가 과연 어떤 자세와 어떤 대응으로 나갈 것인가, 여기 포인트를 맞추시고 주말을 좀 곰곰이 한번 내 계좌를 좀 체크를 해보는 시간이 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짧았습니다. 목 상태도 좀 거시기 하죠. 네, 죄송하고요. 또 잘 쉬고 다음 주 오전 또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오전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임 대표님 너무 자꾸 바꾸시니까 뭐 진실형 이것도 바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계속 찌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쉬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영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 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네 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두 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두 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우량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에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